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경찰 승진 시험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여러분들 이제 경찰 승진 좀 우여곡절 그때 사건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1월 달에 해야 될 것이 이제 2월 21일까지 이제 밀려가지고 수험생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고통스러웠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는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그다음에 이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좋은 결과도 있지만은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잘 이제 파악을 해두면은 이제 2026년도 승진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험에 대해서 이번 시험에 대한 총평, 그러니까 이제 2025년 여기에 대해서 총평을 잠깐 하면은 총평을 하게 되면 괜찮게 나온 시험이다. 그러니까 수험생 수준에 정확하게 이제 맞춰서 그 난이도들도 좀 됐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맞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냐면 무난하게 좀 풀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깔끔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이제 복수정답 12가 이제 붙었던 문제도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 이런 게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보니까, 자, 형법이 이제 어떻게 나왔느냐. 우리 형법은 총론과 강론으로 나눠질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총론과 강론으로 나누니까 20대 20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아주 균형 잡히게 나왔다. 그래서 총론, 강론의 이제 공부는 강론이 양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총론이 그만큼 분량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습을 할 때도 이제 앞으로 이렇게 좀 해 나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40문제 중에서 박스형이 8문제가 나왔습니다. 박스형 8문제가 나왔는데 그 8문제 중에서 뭐냐면 순수하게 이제 개수 문제. 몇 개 맞추는지, 그러니까 개수를 좀 따지는 거죠. 자, 그래서 개수 따지는 문제가 몇 문제가 나왔느냐? 2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자, 이 문제가 제일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왜냐면 이거 하나만 몰라도 틀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중요했다. 자, 그런 걸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총론은 20문제가 나왔잖아요. 근데 20문제 중에서 여기서 이론 문제가 어떻게 됐냐면, 이론 문제가 이제 3문제 플러스 알파가 됐어요. 자, 3문제 플러스 뭐가 됐다? 이제 알파가 됐습니다. 그 알파라는 것은 이제 뭐 다른 시험 문제 이제 중간중간에 끼어 나가 있는, 그러니까 순수 이론 문제도 있지만은 어떤 사지선다형에서 같이 끼워 넣는 문제가 좀 있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뭐냐면 3개의 문제는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다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렵지 않았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공법론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같이 사지선다 안에 끼어 나왔던 그런 지문들이 있었다. 이런 걸 좀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우리가 형법을 공부할 때 총론은 이론 문제도 공부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꼼꼼하게. 근데 이론 문제를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 논리대로 추론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을 정확하게 이제 아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이런 걸 좀 이제 알아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과목이라는 것은 결국엔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판례 중에서 대부분의 지문들이 판례예요. 우리 이론하고 판례 나왔습니다. 조문 문제도 한 문제 정도. 특히 이제 이번에 낙태 쪽에서 나왔던 뭐냐면 것들이 있죠.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나서 적용 중지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등한시에서 써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엿먹어봐라, 뭐 골탕 먹여봐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출제됐던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다? 이론 문제가 많이 나왔다. 이런 걸 좀 이제 알아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판례 중에서 중요한 것은 뭐가 되냐면 최신 판례죠. 최신 판례가 2024년도 이런 취지의 이제 판례들이 있었는데 2023년도 12월 정도까지부터 해가지고 거의 1개년 정도 판례가 지문이 총 11개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1개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20문제씩 해가지고 80개, 40문제니까 자, 40이면 160개잖아요. 160개고 조금 이렇게 저렇게 하면 170개 정도쯤 될 건데 거기에서 지문이 11개가 나왔다. 그러면 비중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최신 판례에 대한 공부도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출제가 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총평은 이제 무난함인데,
자, 무난함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형법이 나왔던 그 방향과 크게 어긋나지 않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는 걸 좀 이제 알아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 방향을 설정을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학습 방향은 어떻게 이제 하는 게 제일 좋냐면 일단 중요한 건 뭐예요? 이론 문제도 뭐가 됩니까? 자, 이제 가장 기본이죠. 그 다음에 대부분의 문제는 최신 판례가 아니라 전형적인 판례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냐면 자, 일단 이론과 판례를 정확하게 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죠. 근데 이걸 무턱대고 여러분들이 외워라 이런 게 아니라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게 기본기예요. 기본기. 기본기. 그래서 기본기를 습득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기본기. 그래서 요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이해를 통해서 응용을 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 방향은 이렇게 쭉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시험이 임박했을 때 당연히 뭘 봐야 된다? 최신 판례를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응용은 이제 어떤 거냐면 자,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당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기본적으로 문제를 좀 풀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 풀기를 좀 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 풀기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제일 중요한 건 기출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출문제를 무턱대고 다 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기출문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기본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느냐 이런 것과 그다음에 이제 빈출되는 거. 그러니까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기본기를 다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다? 이제 빈출. 빈출 지문들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뭐한다? 숙지를 하는 거죠. 암기가 아닙니다. 암기가 아니라 무턱대고 외워라가 아니라 이해를 통해서 받아들이라는 거죠. 이해를 통해서 이제 받아들이고 그런 부분들을 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이제 임박했을 때 반드시 최신 판례를 좀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최신 판례가 이제 어느 선까지가 이제 좀 이제 의미가 있느냐. 근데 이런 기준을 따져보니까 한 3에서 5개년. 3에서 5개년 정도의 최신 판례는 꼭 챙겨봐야 되겠다. 5개년보다는 3개년이 좀 더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년 최신 판례는 반드시 정리를 하자. 자, 이런 것들을 자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기본기를 충실하게 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1번으로 자, 우리가 이제 기본기를 충실하게 다지고 그 다음에 자, 문제를 풀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져가지고 그 다음 뭐 한다? 자, 요거 여기까지 이제 요 부분까지를 정리하고 이거를 무한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무한 반복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될 수가 있느냐?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죠. 뭐 거의 다 맞거나 한두 개 정도 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이번 시험에 이제 형법 같은 경우에는 한 2문제 정도가 적정선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채용이 아니라 승진이라는 그 가정을 하는 겁니다. 승진이면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당연히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 경찰 승진형법은 이제 총평적으로 따지면 무난했다. 이제 무난한 거였는데 앞으로의 학습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좀 나가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론, 판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걸 뭐 따로따로 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기본서를 가지고 기본서를 평소에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이제 크게 이제 문제점이 이제 최근에 보니까 이 기본서를 잘 안 읽어요. 근데 한 번은 꼭 읽어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승진하시는 분들은 이미 과거에 공부를 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충분히 빨리 읽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항상 이제 볼 때 기출문제 문제를 풀면서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거기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기본서를 찾아보는 거예요. 기본서. 그래서 여기에서 모르는 내용은 이제 기본서를 찾아보기. 자, 모르는 내용이 나왔을 때 이 부분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자, 이제 우리 승진하시는 분들께서도 똑같은 공부 방법을 취하셔야 되겠죠. 근데 속도가 훨씬 빠를 거예요. 빠를 건데 초반에는 이 부분을 꼭 이제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통해서 이제 하는데 결국에 기본서 이 부분은 이제 기본서를 통해서 좀 다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았고요. 일단 우리 몇 문제 간단하게 한번 해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할 수는 없겠고요. 너무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들어가는데 뭐 일단 뭐 쭉 해서 대부분의 이제 판례 내용이었죠. 그래서 뭐 5번까지 쭉 해서 있고 자, 6번까지 6번부터 뭐 고2의 인식 대상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자, 우리가 이제 고2의 인식 대상 이 문제가 전형적인 거예요. 근데 일단 6번부터 이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해설을 잠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6번 문제가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둘 게 고2의 인식 대상이라는 게 있어요. 자, 고2는 뭐가 있다? 인식과 의사죠. 그러니까 인식과 의사가 다 있어야만 고2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인식을 한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인식하느냐? 고2의 인식 대상이죠. 그럼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인식 대상이다? 자,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예요. 자,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 쉽게 말하면 주체, 객체, 행위, 인과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뭐가 된다? 고2의 인식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닌 예를 들어서 뭐 소추 조건이나 처벌 조건. 이런 것들은 인식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가 뭐가 되냐면 결국에 착오를 얘기할 때 사실의 착오는요. 이 부분에 관한 착오만 착오가 되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착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출발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라는 걸 정확하게 알면 해결할 것들이 좀 많은데 이건 외울 게 아닙니다. 외울 게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자, 그래서 6번 한번 들어가 보니까 자, 뭐다? 고의의 인식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촉탁, 승낙, 살인죄에 있어서 촉탁 또는 승낙이 있다는 사실. 객관적 구성 요건이죠. 이것 때문에 뭐가 되는 겁니까? 형량이 감경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사전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사실이 있는데 자, 우리가 뇌물에서 사전수뢰에서는 뭡니까? 일단 뇌물죄가 됐지만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뭐가 되느냐? 객관적 처벌 조건입니다. 자, 객관적 처벌 조건이니까 여기에 해당하겠죠? 고의의 인식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된다라는 거고요. 3번은 이제 특수폭행죄에서 위험한 물건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조문에 나와 있는 구성요건 중에서 일반적 구성요건도 있지만 자, 가중적 구성요건, 감경적 구성요건 이런 게 있겠죠? 자, 1번이 감경적 구성요건이고 자, 3번이 뭐가 된다? 위험한 물건을 취재했으니까 가중적 구성요건인데 다 구성요건입니다. 고의의 인식 대상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절도죄에 있어서 재물의 뭐다? 타인성이라는 게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는 다시 뭐가 있습니까? 자, 기술적 구성요건 요소와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자,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가 있죠. 자, 규범적, 기술적과 규범적이 있는데 자, 기술적이라는 것은 해석이 필요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재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는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뭐다? 재물의 타인성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예요. 그래서 이 부분 나중에 인식의 정도가 다른 거죠. 이쪽은 사실의 인식이고 이쪽은 의미의 인식으로 의미의 인식까지 필요한데 중요한 건 고의 인식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번 맞고 2번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번 이제 고의와 관련된 건데 이것도 뭐 이론이긴 하지만 원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거 틀리면 억울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 틀리면 뭔가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근데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출발은 뭐다? 고의의 내용에는 뭐가 있다? 인식과 의사가 있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7번은 뭡니까? 전형적인 이론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사실의 착오 내지는 구성요건적 착오라고 부릅니다. 자, 7번 문제는 사실의 착오 내지는 뭐다? 구성요건적 착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하느냐? 일단 사실의 착오에 해당하면 뭐 고의를 조각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자, 이거를 해결하는데 법이 있으면 법대로 하는데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이론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뭐가 등장합니까? 바로 자, 이제 착오가 뭐가 있느냐부터 출발하는 거죠. 사실의 착오, 일단 구성요건적 착오가 있는데 바로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구체적 사실의 착오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자, 추상적 사실의 착오가 있죠. 자, 그러면 구체적 사실의 착오는 뭐고 추상적 사실의 착오는 뭐냐? 간단한 얘기입니다. 자, 뭐죠? 동일 구성 요건. 착오가 일어났는데 내가 인식한 것과 발생한 사실이 뭐가 된다? 구성 요건이 같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추상적 사실의 착오는 뭐예요? 다른 구성 요건이죠. 착오가 되는 거죠. 요게 있다. 그리고 다시 구체적 사실의 착오에 가보면 뭐가 있습니까? 자, 객체의 착오와 뭐가 있어요? 방법의 착오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추상적 사실의 착오도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가 있어요. 이렇게 되죠. 자, 객체의 착오는 뭐예요? 동일성에 관한 착오죠. 그래서 오인한 거예요, 오인. 그죠? 오인한 거. 그 다음에 방법의 착오는 뭐예요? 자, 이제 타격의 실패라고도 하죠.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자, 빗나가서 이렇게 가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자, 구체적 사실의 착오 뭡니까? 동일 구성 요건인데 A를 B로 잘못 알고 살해했어요. 그럼 뭐다? 객체의 착오가 되죠. 그 다음에 A를 향해서 죽이려고 했더니 빗나가고 B가 맞고 죽었습니다. 이런 것들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추상적 사실의 착오는 자, 뭐다? 이제 사람에다 쐈는데 개가 맞고 죽었다. 뭐 이런 거죠. 뭐 그런 것들을 따지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설, 이제 학설 대립이 이제 있죠. 근데 뭐가 있어요? 자, 구체적 부합설, 다음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추상적 부합설은 뭐 어찌됐든 큰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서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구체적 사실의 뭐다?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이 있는데 견해 대립이 있는 영역이 어디냐면 자,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있죠. 자, 뭐가 있어요? 자, 구체적 사실하고 좀 방법의 착오에서 견해 대립이 생깁니다. 그러면 자, 뭐다? 이제 여기서 문제 나온 것처럼 따져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구체적 사실의 착오는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인식 사실 미수와 다음 뭐죠? 발생 사실 과실에 뭐가 되죠? 상상적 경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일단 발생 사실 기수죠. 자, 이걸 묻는 거예요. 뭐 이쪽 거는 큰 의미가 없겠고 여기는 견해 대립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인식사실 미수와 발생사실 과실의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뭘 묻는 거다? 여기를 묻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자, 사실의 착오에 관한 사례 중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이 다른 것. 그러면 먼저 문제를 볼 때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쭉 이제 들어가 보니까 자, 일단 기억번 읽어볼까요? 갑이 A를 살해하고자 마음 먹고 몽둥이를 집어들어 A를 향하여 가격하였으나 빗나가 A의 등에 엎인 B가 두개골절 및 뇌 좌상으로 사망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방법의 착오죠. 빗나가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이 다르다. 기억번이 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니은번 가보면 갑이 A를 살해하고자 A의 물잔에 독을 탔으나 A의 개가 이 물을 마시고 죽었다. 그러면 뭐다? 중요한 건 뭐예요? 다른 구성 요건이 있잖아요. 그럼 이건 견해 대립이 없어요. 됐고, 그 다음에 뭐다? 디귿번 가보니까 갑이 절취의사로 A의 지갑을 훔쳤으나 알고 보니 B의 지갑이었다. 그럼 뭡니까? 동일 구성 요건이고 객체의 착오가 됐죠. 견해 대립이 없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갑이 A를 상해할 의사로 돌을 던졌으나 A에게 근데 B가 맞았다. 그럼 빗나간 거죠. 여기로 가네요. 방법의 착오입니다. 그러니까 기억번하고 리을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학설을 외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학설에서 이 문제를 읽었을 때 이게 무슨 착오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걸 알아야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외우지 않고 결론만 외웠다. 문제 못 풉니다. 별거 아니지만 까다로운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숙지를 해야 된다. 이런 걸 좀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뭐 최신 판례도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좀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0번째 한번 가볼까요? 자, 원자행 있네요. 이제 10번에 원자행이 있다. 자, 원자행, 원인에 있어서 자율운행입니다. 그러면 원인에 있어서 자율운행이는 뭐예요? 어쨌든
그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했죠. 그래서 행위 당시에는 책임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자, 그것을 처벌하기 위해서 자, 우리 10조 3항이 이제 만들어진 건데 형법 10조 3항이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뭐가 됩니까? 가벌성의 근거를 찾는 거죠. 가벌성의 근거를 찾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있습니까? 일단 원인 설정에 찾는 견해가 있죠. 그다음에 아니고 뭡니까? 실행행위. 이런 데서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원인 설정 행위는 뭐가 있었습니까? 이게 구성요건 모델이라고 해서 간접정범 유사설이라는 게 있었어요. 간접정범 유사설. 자, 구성요건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쪽은 뭐예요? 예외 모델이라고 해서 불가분적 관련성설. 자, 여기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 간접정범 유사설은 뭐예요? 내가 나에게 술을 먹여서 책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죄를 실행하게 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됩니까?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이 유지가 되죠. 유지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쪽은 실행행위는 뭐예요? 어쨌든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행위자, 행위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에 대한 예외가 되는 거죠. 예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 문제점이 있죠. 행위 책임 동시존재 원칙이 유지가 되는 대신에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가 되는 거죠.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하지만 이쪽은 뭐예요? 명확해지죠. 실행행위가 명확하죠. 실행의 착수나 이런 것들이 명확합니다. 이런 장점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행에 대한 적용 범위와 관련해 가지고 적용 범위는 이제 판례가 얘기하는데 자, 어떻게 되죠? 고의도 되고 고의에 의한 원자행도 되고 그다음 뭣도 됩니까? 과실에 의한 원자행도 가능했죠.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들어가 보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하여 범죄 행위와 책임 능력 동시존재 원칙을 지키려는 견해는 실행의 착수 시기를 원인 설정행위에서 찾는다. 그래서 원인 설정행위, 그러니까 술을 마실 때 책임 능력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 뭐다? 술을 마시는 행위가 범죄의 실행의 착수가 된다. 그러면 곤란하죠. 그래서 1번 그런 얘기가 되겠고, 그다음에 2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을 원인 설정 행위와 실행 행위의 불가분적 연관해서 찾는 견해에 의하면 간접 정보가 유사한 구조로 이해하는 것 견해보다 실행의 착수 시기가 뭐가 된다? 늦어지죠. 늦어지고 찌를 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간접정범과 유사한 구조로 파악하는 견해는 구성요건의 정형성을 중시하여 죄형법정주의 보장적 기능을 관찰하는 데 부합한다 있는데, 자, 뭐다? 유지하는데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죄형법정주의와 불일치하는 거죠. 그죠? 이건 안 좋은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4번 형법 10조 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을 한다. 고의, 과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자행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정범 유사설 구성요건 모델, 예외 모델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11번 한번 가볼까요? 자, 이론 문제가 아주 잘 나왔죠. 그래서 자, 11번은 뭐예요? 원자행이 아니고 위전착이겠네요. 자, 이제 학설 무지하게 나오죠. 학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학설이죠. 자, 한번 쭉 읽어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거 돼가지고 있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보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 이게 뭐가 됩니까? 우리가 위전착이 뭔지를 먼저 알아둬야 되는데, 자, 위전착은 자, 우리가 위법성이 조각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 있어야 되죠. 근데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 없는데 있다고 오인한 거죠. 이거예요. 그래서 오상방위가 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정당방위 상황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 행위자가 상당한 상황이 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방위행위라는 경우, 자, 이를 뭘로 본다? 법률의 착오로 본다.
그러면 이제 착오는 자,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가 있죠. 근데 법률의 착오로 보고 오인의 책이 뭐다 있으면 자, 책임이 조각된다. 그럼 뭐죠? 법률의 착오로 보는 건 엄격 책임설입니다. 엄격 책임설. 엄격 책임설은 위전착을 뭘로 본다? 법률의 착오로 취급한다. 법률의 착오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고의범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갑이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온 손님인 A를 강도로 오인하고 방어사로 A를 폭행하였는데 강도로 오인한 과실이 회피 가능한 경우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에 따르면 갑은 처벌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제한적 책임설이 있죠. 다시 여기에는 뭐 있어요? 유추 적용설과 그다음에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이 있죠. 자, 그런데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이라는 것은 고의과실의 이중 기능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자, 구성요건적 고의는 있지만 뭐가 된다? 책임 고의가 조각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뭐가 된다? 자, 과실범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폭행은요, 과실 폭행은 처벌하지 않아요. 자, 폭행은 과실범을 처벌한다, 처벌하지 않는다,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처벌되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다음 3번. 자, 갑이 A와 B가 장난치는 것을 보고 A가 일방적으로 B를 강제추행하는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B를 돕고자 A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경우 엄격 책임설은 갑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책임이 부정되어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 엄격 책임설에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럼 뭐가 됩니까? 책임이 조각된다라는 거죠. 1번하고 3번하고 같은 얘기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 가보면요. 자,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은 자,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에 빠진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교사자를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비판을 받는다 했는데 이쪽으로 가요. 요쪽. 그래서 있고, 그래서 뭡니까? 여기에 소극적 구성요건 표시 이름 있고, 그 다음에 고의설이 있죠.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바로 유추적용설은 이걸 적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적용하면 고의가 조각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성요건 단계에서 탈락이 돼버리죠. 그러면 자, 뭐다?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게 된다. 그래서 유추적용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이라는 게 등장했고 이게 통설적 지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성요건적 고의는 남아있지만 책임고의가 조각되니까 제한적 종수경식에 따르면 위법성까지만 있으면 공범 성립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범 성립이 가능하다. 근데 이쪽은 공범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학설이 좀 까다롭게 느껴지긴 하겠지만 전통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을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자, 그런 걸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쭉 읽어보시고 판례들도 중요한 판례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판례들은 3개년, 최소 3개년 좀 넓게 잡으면 5개년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봐둘 필요가 있다. 그런 걸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총론적인 얘기는 이 정도까지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론적인 얘기로 한번 좀 가볼까요? 총론, 강론. 쭉 있는데, 강론적인 얘기는, 총론적인 얘기는 이 정도까지만 볼 건 될 것 같고, 다 뭐다? 충분히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론으로 한번 넘어가가지고, 볼게 이제 2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3번이 뭐냐? 바로 생명과 신체라고 되어 있는데, 포인트는 뭐가 되는 겁니까? 낙태와 관련된 얘기가 있죠. 그 다음에 유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낙태하고 유기. 자, 낙태하고 유기가 있죠. 근데 이제 낙태하고 유기죄에서는 뭐냐면, 자, 일단 첫 번째 뭐냐? 낙태죄는요, 모든 게 우리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된 게 아니라 자기 낙태죄하고 뭐가 있습니까? 업무상 동의 낙태죄. 자, 이런 게 뭐가 됐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아 있죠.
자, 그리고 적용이 뭐가 됐다? 이제 중지가 된 상태예요. 적용이 중지가 됐으니까 처벌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읽어보시면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약종상이 분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270조 1항의 업무상 동의 낙태죄로 처벌된다가 아니라, 자, 적용이 중지가 됐으니까 이 부분은 처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요런 부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안 봤으니까 이거 당황스럽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2번으로 가보면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은 부동의 낙태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있는데, 자, 동의 낙태죄는 일단 뭐 되는데 부동의 낙태죄 있죠. 부동의 낙태죄의 주체는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의사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게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습니까? 자, 우리가 유기에서 뭐가 있었냐면 영아 유기가 있죠. 그 다음에 또 같이 볼게 영아 살해가 있죠. 이런 부분들이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 요때쯤에 뭐가 됐습니까? 이것도 삭제가 됐죠. 삭제가 됐으면 감경적 구성요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아 유기나 영아 살해가 과거에는 감경적 구성요건 요소로 작동을 했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삭제가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비록 영아 유기를 저질렀어도 무슨 죄가 되는 겁니까? 단순 유기가 돼요. 단순 유기. 단순 유기가 되니까 감경된다, 감경되지 않는다? 감경되지 않는 겁니다. 감경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또 이제 3번부터 자,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경우에는 단순 유기죄보다 감경대형으로 처벌한다. 아니다 이거죠. 자, 그래서 1, 2, 3번들이 다 틀렸다. 근데 이제 4번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다 보니까 속어법으로 풀 수는 있었겠지만 당황스러웠겠죠. 1, 2, 3번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형법 27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학대라 함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하는 행위를 가리킴으로써 자,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뭐다? 준할 정도. 그래서 이게 뭐였습니까? 자녀와의 성관계가 있었죠. 이것 자체만으로는 학대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이제 파악하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요 정도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쭉 또 넘어가 보시면 뭐 다 이제 뻔한 판례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쭉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28번 한번 볼까요? 28번 가보시면 자, 절도죄에 관한 설명 적절한 것 해가지고 있네요. 근데 자, 1번만 보는 겁니다. 1번만. 그러니까 저는 뭐 여러분들이 다 풀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 되는데 뭐냐면 1번. 우리가 평소에도 조문 안 읽어보면 또 이제 문제가 되죠. 제3범죄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자, 손괴와 자, 있죠? 그러니까 손괴, 그 다음에 손괴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 이제 불법행위자 손괴죄만 있죠. 손괴죄를 제외하고는 다 불법행위자가 필요하죠. 필요한데, 자, 이 불법 영득의사에 대해서 형법에 규정을 두고 있다, 안 두고 있다? 형법에는 규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형법에는 규정이 없다.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제 불법 영득의사 이런 부분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1번에 있죠. 절도죄 성립을 위해서는 주관적 범죄 구성 요건으로서 불법 영득의사가 필요하고 이러한 요건은 형법 329조에 명시어로 구성되어 있다. 아니다 이거죠. 규정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 나머지 것들 쭉쭉 읽어보시고요. 2, 3번 있는데 2번 있고 3번이 답이 될 텐데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4번이 원래 이제 그 누범 쪽에서 나와야 되는 얘기인데 절도에서 같이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상습절도죄의 가중처벌 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대행하는 법률 5조에서 제5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죄 가운데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3회 이상 반복 범행하고 다시 그 죄는 다시 그 반복 범행한 죄와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범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호에서 정한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뜻으로 봐야 하므로 쭉 해가지고 자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부분에서 이들 죄는 앞후 범행과 동일한 범죄임을 요한다 있는데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반복성을 가지고 처벌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조문이 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뭐다 동일한 범죄이지 않아도 된다. 뭐 이렇게 간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알아두시면 되겠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걸 보시고 그다음에 뭐 최신 판례들이 좀 많이 나온 사기죄 있는데 역시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임으로 가서 31번에 개수 문제가 나왔으니까 좀 까다롭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잠깐 이제 보시면 되는 건데요. 일단 옳은 거 맞추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부터 자, 이익 대립 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 관계에서 자,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 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자, 우리 31번은 이제 어떤 거다? 배임과 관련된 얘기인데 배임죄는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되는 거죠. 자, 요게 있어야만이 배임죄가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사무? 타인의 사무여야 되는데요. 자, 요 정도가 이익 대립 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 관계. 그러면 채권, 채무 이런 관계잖아요. 그래서 채권, 채무 이행, 뭐 채권, 채무 이행과 관련된 거. 자,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뭐가 된다? 타인의 사무가 아니에요. 타인의 사무가 아니니까 이제는 배임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들이죠. 이제 그런 취지의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자, 뭐다 이제 니은번 대단히 이제 중요한 판례로서 최신 판례가 등장했던 거죠. 자,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로부터 할부로 지입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해당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입회사 운영자는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지입차량에 관한 재산상 사물을 처리하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자, 뭐가 됐습니까? 회사에 맡겼잖아요. 근데 맡겼는데 이걸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즉 뭐가 된다? 타인의 사무가 된다 이거죠. 자, 그런데 끊어주시고 이는 지입차주가 할부 대금을 완납하기 전이라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다 이겁니다. 할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누구 거다? 지입차주 거다. 지입차주 거기 때문에 자, 뭐다? 지입차 일단 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파악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완납하기 전까지는 지입차량을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지입회사의 것이다. 자기 거다 이거예요. 자기 거다. 그러니까 자기 거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가 돼요? 배임죄의 주체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취지의 판례였고요. 자, 그다음에 디귿번 가보시면 자, 디귿번은 이제 배임죄는 자, 뭐다 이제 손해 내지는 재산상 이익 이런 걸 따지는데 어떻게 따지죠? 전부 다 법률적 관점이 아니라 뭐다? 경제적 관점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재물, 재산상 이익을 따질 때 경제적 재산 개념 이런 걸 따졌죠. 자, 그래서 읽어보시면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 아니죠.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디귿번 일단 또 틀렸다라는 걸 알아주고 그다음에 리을번 가보시면 자, 위원회의 재산을 유지 및 보존, 관리해야 할 업무에 업무상 임무가 있는 갑이 뭐 쭉 해가지고 반대한다는 이유로 자, 20억 원 상당의 정기예금 뭐 이런 거 중도해지하고 뭐 했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배임죄에서는 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되고 자, 그다음에 자, 뭐다 본인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손해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게 뭐가 된다? 기본적으로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대응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판례죠. 대응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대응 관계가 있냐라는 건데 뭐 계좌 빼고 이런 것들은 알아서 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응 관계가 없다. 그래서 배임죄가 안 된다. 뭐 그런 취지가 되겠고요. 다음 미음번 가보면 권리 이전에 등록을 요하는 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의 경우 자동차 등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쭉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에 처분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둘 게 동산 있죠. 동산에 대한 뭐가 된다? 뭐 이중매매 등이 있을 수가 있죠. 자, 우리 배임죄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배임죄가 안 됐죠. 자,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누구에게 넘길지는 누구 마음이다? 소유자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사무가 되죠. 그래서 배임죄가 안 된다. 이건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거였으니까 그 정도 파악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쭉 넘어가가지고 자 33번 논란의 문제죠. 논란의 문제인데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형사소송법에서는 복수정답을 받아줬는데 이제 33번의 1번에 대해서 맞는 지문이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논의가 됐고 이제 뭐 불수용 뭐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뭐가 되냐면 33번 1번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많은 분들이 틀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답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 이제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33번에 관해서 자 일단 권리행사 방해죄가 있죠. 권리행사 방해죄. 자, 뭐가 된다? 소유자죠, 소유자. 주체는 뭐다? 소유자다. 그러니까 자, 소유자가 아닌 자는 단독으로는 범행을 못하죠. 단독으로는 범행을 못해요. 자, 근데 이 소유자 아닌 사람이 소유자에게 뭐 한다? 가담을 할 수는 있죠. 가담을 하면 그 가담 정도에 따라서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공범이 성립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공범은 뭐가 있습니까? 자, 공동정범, 그다음에 교사범, 방조범. 요게 있죠. 33조에 따라서. 33조에 따라서 자, 뭐가 됩니까? 30조, 31조, 32조. 32조가 성립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요거는 협의의 공범이 맞죠. 자, 그런데 공동정범은 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정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범이라고 해가지고 시험 판례는 공범이다. 그렇게 해서 틀렸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최종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뭐 안 되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지만 문제는 문제가 있다. 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범, 정범 바꾸는 게 별거 아니냐. 이거 문제에 대한 성찰이 없는 거죠. 성찰이 없는 거니까 일단 저는 1번을 맞다라고 하겠지만 판례 원문은 뭐가 된다? 자, 공범이 돼 있기 때문에 틀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범이 성립한다. 그래서 이거를 정범이라고 해서 틀렸다라는 겁니다. 판단했다. 뭐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다음번에 이런 식으로 안 나올 겁니다. 다음번에 이런 식으로 안 나올 거니까 이렇게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걸 좀 알아주시고 그러니까 판례에서 좀 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에서는 그 공소시효에 관한 조문이 그냥 명백하게 있으니까 바로 받아줬지만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출제된 문제는요 어지간하면 그대로 가려고 하거든요. 네, 그대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 자, 일단 이렇게 갔다. 근데 어쨌든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뭐 그렇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쭉쭉 또 넘어가셔서 흐름들을 이제 좀 보는데 자, 뭐가 있습니까? 36번 있네요. 문서에 관한 죄 옳은 거 돼가지고 등장을 하는데 자, 일단 여기 또 개수 문제다 보니까 당연히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내용은 새로운 게 없습니다. 다행히 내용은 새로운 게 없기 때문에 충분히 풀어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전산망 시스템에 제공되어 정보의 생성, 처리, 저장, 출력이 이루어지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은 그 법인의 임직원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있는데 해당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뭐가 될 수가 있다. 회사가 이것을 전자기록 위작 변작을 한 게 아니라 임원 개인이 한 거라는 거죠. 그 임원 개인에 대해서 전자기록 위작 변작죄가 성립했다. 뭐 이런 취지죠. 자, 그래서 기억번 틀렸고 다음 니은번 갑이 사무실 전세계약서 원본을 스캐너로 복사하여 컴퓨터 화면에 띄운 후 그 보증금액란을 공란으로 만든 다음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검정색 볼펜으로 보증금액을 3천만 원으로 변조하고 이와 같이 변조된 사무실 전세계약서를 팩스로 송부했다. 자, 그럼 뭐가 됩니까? 일단 변조, 권한 없이 내용을 바꿨으니까 변조가 되고 이것을 상대방한테 보여줬으니까 뭐가 된다? 행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문서 변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 갑이
컴퓨터 스캔 작업을 통해 만들어낸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이미지 파일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건 종이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뭐가 된 거예요? 그냥 파일 형태로 만들어냈죠. 그렇기 때문에 문서이다, 문서가 아니다, 문서가 아니죠. 그걸 보시고, 근데 이제 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면 리을번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일단 문서를 위조했어요. 이걸 스캔을 떠가지고 스캔 파일을 상대방한테 보여줍니다. 이건 행사가 돼요. 행사의 방법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근데 자, 디귿번은 처음부터 문서를 만든 게 아니라 바로 파일로 넘어갔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리을번은 뭐다? 문서를 위조한 다음에 스캔을 떴다. 그렇기 때문에 위조죄가 되고 행사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파악을 하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특별하게 이제 어려운 것들은 없는 것 같고, 물론 다 까다롭게 보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공부 수준이나 이런 걸 가지고 따지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뭐 출발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부라는 거, 시험을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금 당장은 기본계에 충실한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사건들이 좀 많을 테니까, 사건이라고 그러네요. 일단 어떤 주요 행사들이 많을 거니까 상반기 때 공부를 많이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틈틈이 그때 여러분들이 좀 그 공부를 할 때 어떤 걸 주로 위주로 한다? 기본기를 좀 더 충실하게 닦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름 정도 됐을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도 풀고 그러면서 정리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스케줄을 진행할 것이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시험을 보신 분들, 잘 보신 분들은 뭐 축하드리고, 그다음에 잘 못 보셨던 분들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위로의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시 시작해야 되죠.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걸 이제 알아두시고, 여기서 경찰 승진 형법 2025년도 경찰 승진 형법 해설 강의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